9988 건강 길라잡이. 매주 토요일에는 젊고 건강하게 사는 방법 알려드리고 있죠. 라디오 운동 주치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효수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해 주실 내용 보니까 비타민 D와 운동에 관련된 내용이네요. 지난번에 제가 골다공증 말씀드릴 때 네. 비타민 D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예. 그러면서 제가 자세히 좀 설명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렇죠. 최근에 비타민 D는 단순히 뼈 건강뿐만 아니라 몸 전체적인 건강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밝혀져 있어서 오늘은 비타민 D에 대해서만 좀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선 비타민 D가 우리 몸에서 왜 중요한지부터 알아야 될 것 같네요. 네, 사실 이전에는 비타민 D가 뼈 건강에만 관여된다고 생각했는데요. 예. 우리 중고등학교 때 생물 시간을 생각해 보죠. 네.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야맹증. 그렇죠.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뭐죠? 구루병. 잘하시네요. 네, 여기 원고를 살짝 봤습니다, 제가. 네. 예, 아무튼 들었던 기억은 나요. 예, 맞습니다. 그 비타민 D가 부족하면 허리가 구부정해지는 그런 구루병이 생긴다고 했는데요. 네. 그 구루병이라는 게 비타민 D가 부족하니까 몸에 칼슘이라든가 인이 부족해지고 그런 것들이 뼈에 잘 침착이 돼야지 뼈가 단단해지는데 네.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뼈가 물러지고 그래서 이제 뼈가 압력을 못 이겨가지고 굽어지는 거거든요. 구루병은 성장하는 애들한테 생기는 거고요. 네. 어른들은 뼈가 치밀하지 못하고 이렇게 성긴 낭상으로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골연화증이라고 합니다. 어쨌건 간에 뭐 나이가 들면서 뼈의 양이 감소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더더군다나 비타민 D까지 부족하면 골다공증이라든가 낙상 그런 위험이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뼈 건강 외에도 중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비타민 D 역할 중에서요. 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비타민 D는 단순히 비타민이 아니라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일종입니다. 해서 유전자 한 900개 정도의 발현을 관장한다고 하고요. 우리 유전자의 총 집합체인 지놈이라고 그러죠. 게놈. 예. 네, 그거에 24분의 1의 영향을 준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러네요. 영향을 끼치는 거죠. 네. 구체적으로 보면 뭐 근골격계 쪽에서도 뭐 단순히 골다공증뿐만 아니라 근육 부족이라든지 근력 약화, 근골격계 통증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예. 면역 세포 생산에도 관여를 하고요. 뇌 기능에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뇌 기능에서 이게 부족하면 세로토닌이 부족해지는데요.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어릴 때는 자폐증이 생기고 정상인 어른들도 충동적이고 화를 잘 내고 결정장애를 보이고 뭐 이런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심혈관계에도 영향을 끼치는데 인슐린 작용이 둔해져서 복부 비만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고혈압이라든가 심장 혈관 위험이 커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이 비타민 D가 많이 부족하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대한골다공증 학회에서 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한 30 정도, 30 나노그램 정도는 돼야 네. 골질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예. 미국에서는 40에서 60 정도 돼야 예, 골질환 외에도 면역 조절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혈압, 혈당 조절 뭐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네. 남성의 86.8%, 여성의 93.3%가 비타민 D가 부족한 상태라고 보고되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그 기준이 낮은데도 그 기준에도 못 미친다 이런 상태로 보면 되는 건데 그렇죠. 비타민 D가 특히나 부족한 이유가 뭔가요? 네, 비타민 D는 우유라든가 계란 노른자, 연어, 버섯, 동물의 간 같은 데 많이 들어있는데요. 현대인들은 비타민 D 섭취량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 문제가 아니라 비타민 D는 먹어서 만들어지는 거라기보다는 대부분 피부에서 콜레스테롤을 원료로 해서 자외선을 받아서 만들어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현대인들이 대부분 실내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도 열심히 바르죠. 그러니까 피부가 자외선을 받을 일이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특히 뭐 겨울철엔 더 심하고요.
뭐 그뿐만 아니라 요새 비만 환자들 많은데 특히 비만이면 그 지방 조직들이 비타민 D를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혈중에는 좀 부족해지기가 쉬운 상황인 거죠. 네. 그러면 비타민 D가 부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 햇볕을 많이 쬐야 된다 이런 얘기는 저도 들어봤는데 운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은 건가요? 네. 보통 야외에서 20분 이상 햇볕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권장합니다. 예. 근데 이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은 이야기인데요. 문제는 그림자가 내 키보다 길 때는 또 자외선이 햇볕에 부족해서 예, 비타민 D가 합성이 잘 안 된다고 하거든요. 정오쯤에 그럼 운동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건가요? 그러면 낮에 햇볕을 받아야 되는 건데 예. 그래서 추천을 하자면 점심 먹고 나서 신체 부위를 오픈한 상태에서 한 15분 정도 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 이것도 뭐 겨울철에는 옷을 두껍게 입어야 되니까 얼굴 외에는 노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또 얼굴에만 노출하자니 피부 노화가 이번엔 걱정이죠. 그러니까요. 사실 자외선이 피부 노화 주범으로 꼽히면서 자외선 차단을 철저히 해라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또 자외선 차단제도 많이들 바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비타민 D를 보충을 하려면 햇볕을 쬐기는 쬐야 되고 자외선을 그렇죠. 막으려면 차단제를 발라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외선이 뭐 피부 화상을 일으키고 태닝, 그러니까 검어지는 네.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걸 일으키고 또 피부 속에 뭐 콜라겐을 망가뜨려서 뭐 처짐이라든가 잡티라든가 그런 피부 노화 증상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피부암의 원인인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또 이런 피부 노화 증상을 되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피부과 가서 고가의 시술을 또 받아야 되는데 예. 비타민 D를 위해서는 또 자외선을 받으라고 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하실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피부암이 문제가 되는 거는 피부가 아주 하얀 백인들입니다. 예, 따라서 피부가 이제 아나운서처럼 아주 희지만 않다면 네. 동양인들은 일상생활에서는 자외선 받는 거를 조금 받는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근데 그렇다고 그 자외선을 굳이 얼굴에 받아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얼굴은 자외선 차단제를 철저히 바르되 네. 일상생활에서 몸통은 그냥 자외선을 받습니다. 어. 문제는 이제 몸통까지 감싸야 되는 겨울인데요. 예. 겨울은 어쩔 수 없이 따로 비타민 D를 보충해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날씨 좀 풀릴 때는 팔이나 뭐 손 같은 데를 좀 내놓고 다니시면 운동하실 때 비타민 D 섭취가 합성이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비타민 D가 부족한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네, 가까운 병원에서 피 검사를 하면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네.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떨어져 있긴 하지만 특히나 뭐 폐경기 여성이라든가 골다공증, 골감소증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사람들, 네. 그리고 뭐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사람들, 아니면 저처럼 자외선 차단제를 철저히 바르고 다니는 사람들은 네, 네. 마찬가지시겠죠? 그렇죠. 네, 네, 한번 체크해 볼 만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수치를 한번 재봤는데요. 네. 아까 정상치를 30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 수치가 18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 비타민 D 수치를 올리는 방법은 뭐가 있는 거죠? 네, 비타민 D 영양제를 섭취를 해야 되는데요. 네. 사실 이게 먹어서는 쉽게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연구에 보면 일반적으로 권장하는 한 400단위 정도를 먹어봤더니 예. 골절 예방 효과가 부족하다는 그런 연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600에서 1000단위 정도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네. 그래도 잘 안 올라가거나 뭐 겨울철이거나 이럴 때는 뭐 고용량을 주사 맞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네. 링겔은 아니고 그러니까 엉덩이 주사처럼 주사요. 간단하게 맞는데 그러면 수치가 20 정도 올라가서 약 한 3개월 정도 유지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영양제를 좀 많이 먹는 편인데 예. 거기다가 비타민 D까지 챙겨 먹긴 너무 싫더라고요. 귀찮고. 네. 그래서 그냥 주사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외선이 약한 겨울에 특히 고려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비타민 D를 뭐 과다 섭취하시거나 아니면 주사를 너무 자주 맞으시거나 해서 생기는 부작용은 없나요? 네, 혈중 농도가 150이 넘어서면 독성을 보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칼슘 농도가 올라가면서 식욕 부진이라든가 근력 약화, 메스꺼움, 그리고 신장에 돌이라든가 고혈압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먹어서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150까지 올릴 일은 거의 없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주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강검진에서 혈중 칼슘 수치가 좀 높다든가 아니면 신장에 좀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신장에 돌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투여하지 않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비타민 D와 운동에 관련된 내용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효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